안녕하세요. 저기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 신종훈 소프트웨어 분과위원장입니다. 저기 오늘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활용 사례 및 어떻게 활성화가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제가 저기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헬스케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오는 이런 어떤 치료 중심의 어떤 건강 관리였다 그러면 요즘은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예방 중심의 어떤 이제 사전 예방 건강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형 어떤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기반한 정밀의료 형태로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건강관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원격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가 해외에는 많이 활성화되었거든요. 또 국내에도 일부 특구를 통해서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뭐 온라인 약 배달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를 받은 유치 금액이 70조 정도 되는 아주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내용을 보면 어떤 이제 모바일 헬스 그리고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건 의료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을 분석하는 어떤 이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내는 이제 보건의료 분석학 그리고 이제 온라인 비대면 진료 같이 표현되는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네 분야 정도로 해서 시장이 계속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로도 보면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보면 어떤 이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데이터,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환자들의 어떤 편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 헬스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MS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 의사라고 하는 IBM 왓슨도 IBM 왓슨을 시장이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MS나 애플이 전 세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화할지는 현재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도 2015년부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쭉 해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발의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인데요. 정의되지 않는 어떤 그 규제는 다 허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정책 같은 경우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중심의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밀 의료 빅데이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2012년부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EU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 통합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무섭게 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모바일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 그리고 의료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하는 그런 상황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원격 의료나 전자 뭐 이제 온라인 약 배달 이런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모두 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항목들은 정밀 의료, 그러니까 맞춤형 어떤 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에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보면 헬스 커넥터, 그다음에 비바 이노베이션, M20, 노아 바이오테크 등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헬스케어 정보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뿐만 아니고 KB손해보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헬스케어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손해보험사들도 헬스케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도입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헬스케어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요 메이저 플랫폼인 카카오도 카카오 헬스케어를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의료 솔루션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네이버 헬스케어를 통해서 실제 병원에 어떤 다니면서 불편했던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키는, 그래서 지금 한 200 규모 병상의 어떤 네이버 사내 직원들을 위한 전용 병원을 만들어서 올인원 헬스케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렇고요. 해외를 보면 해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헬스케어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이제 기간을 엄청나게 줄였죠. 그래서 한 30-40% 줄이고,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신약들을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들을 특히 3상 때는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50%나 줄여서 기업 매출에 아주 지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락소스 미클라인이라는 곳에서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존에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던 시간들을 이제 30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신약 개발 과정도 엄청나게 많이 단축시켜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데이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의 질병 및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료와 관련돼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들이 헬스케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인이 일생 동안에 쏟아내는 데이터가 1100테라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014년도 IBM에서 나타난 한 자료인데요. 최근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로 넘어오면 이 바이트 숫자가 달라집니다. 테라바이트부터 해가지고 제타바이트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데이터는 보면 사회적 환경적 요소로 만들어진 외생 데이터가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 그리고 의료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생산하는 데이터, 이 외생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병원을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진료 정보들뿐만 아니고 MRI, CT 영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IoT 기기로부터 수집되는 어떤 애플이 수집하는 그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 아니면 그 체온 데이터, 그 다음에 몇 걸음 하루에 몇 보를 걷는지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외생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저런 업체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이런 데이터들이. 사업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 정형화시켜 보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체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 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라이프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 로그 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전체 데이터는 이제 관리 주체나 수집 주체들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되겠죠. 개인한테는 한 30억 개의 어떤 이제 염기서열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그래 이제 요 데이터들을 축적한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맞춤 항암 표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기존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전자 치료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서비스 모델을 하는데 활용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 보시면 앞 뒤에 동영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유전체 분석 비용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한 번 하는데 9천만 달러, 엄청나게 크죠. 근데 2017년에 와서는 100달러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맡기면 금방 해서 본인의 어떤 유전체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 어떤 서비스들도, 헬스케어 서비스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로그는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건강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이 라이프 로그에 해당되고요. 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이 라이프 로그에 근거해서 어떤 범용적인 개인 관리 서비스들을 이렇게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데이터인데, 의료 데이터는 병원에서 생산하는, 병원에서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하고 문진하는 정보들이라든지 의사가 진료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CT 정보들, 의료 영상 정보들, 이런 부분, 처방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서 또 데이터화 시켜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국가에서도 이 병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모을 수 있도록 스마트 병원이라든지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을 이렇게 정보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보건 의료 데이터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의료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진료 내역이라든지 건강검진 결과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요. 향후에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접근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뒤에는 이런 플랫폼들이 실제 운영되는 제가 플랫폼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를 실제 접하고 분석하고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의료 정보들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본인들이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잘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본인들이 의도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구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법 제도들이 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유럽도 동의 의사를 개인이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 내 건강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감 이런 정보라도 하더라도 이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연구 목적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핀란드, 미국, 호주, 일본 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예전에 포털이나 이런 데 되게 많았잖아요. 데이터를 모아놓기만 하고 보안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유출되면 이게 전 국민의 어떤 주민등록가 뭐 다 이제 오픈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정보들은 민감 정보라고 해서 가명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구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외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게 이 헬스케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고 활용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향후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특히 이제 병원 데이터들이나 병원에 나중에 분석 목적으로 뭐 취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경우에도 병원에도 보면 다 병원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IRB를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플랫폼이 될 건데요. 이제 크게 간단하게 보면 헬스케어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제공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이용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기관 데이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개인이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데이터,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임상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관련 기업들이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 제공 주체에서 또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실제 그 부분을 연구 목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각각의 서비스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어떻게 있는지 보면 크게 간단히 소개드리면 미국에는 올로버스라고 하는 제일 큰 이게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앞서 미국 정책에서 보시듯이 이게 정밀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그 스스로 우리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등록을 하고 좀 활용을 해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보건의료 데이터를 하는 이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큰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또 아주 큰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픈을 시켜놓고 영국 내나 EU에 속한 어떤 연구자들이나 IT 서비스 기업들이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있는데 특히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심평원 그리고 국립암센터 등에서 이제 활용하는 공공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가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뒤에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인 건강 정보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분산형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피더넷이라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 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특징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관련한 그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이 플랫폼을 관리를 하는데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다 개별 병원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또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건 이제 구축이 완료되면 어떻게 나올 건데 구축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지금 이제 또 통합해서 헬스케어를 데이터를 만들어 모아서 이 부분들을 서비스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암 관련 데이터들이 별도 있습니다. 암은 국가암관리 정책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암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암은 뭔지, 그리고 이런 암이 발생하는 발병 요인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켜놓고 관리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이고요. 뒤에 부분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업체들이죠. 미국의 IBM, 왓슨,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본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들어본 웬만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다 이 헬스케어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의 건강 정보나 패턴들을 활용해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해외는 이렇게 민간 데이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카카오 헬스케어나 네이버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플랫폼화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시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당연히 지금도 막대하게 지금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저도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민간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들이 나와서 서비스 모델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API들을 만들고 이런 API들을 제공하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고, 이제 관리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목적은 이런데 총 이제 데이터 제공 기관은 4개 기관에서 진행하고요. 데이터 이용 시에 공공 목적의 연구와 연구자로 제한하고요. 엄격한 심의 절차 후에 폐쇄 환경 내에서만 데이터를 열람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 공단의 어떤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직접 가서, 아니면 이제 서울에도 보면 출장소들이 나와 있거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뭐 서울 지역 어떤 뭐 구로구에 아니 서초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 정보를 좀 분석해보고 싶다. 그럼 가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냥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 이용 가능 연구자도 국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 연구를 계획하고 어떤 이 기관이 주관기관의 그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IRB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표에서 잘 안 보이는데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게 126건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 중인 게 15건이고요. 사용을 못해 라고 기각한 게 32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외부기관 데이터는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연계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데이터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 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 우리나라 이제 헬스케어 쪽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보고 싶으시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되게 까다롭죠. 보시면 기관 데이터 연계 비식별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 데이터 범위도 확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은 잘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금 이제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하는 피드넷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 병원에 한 곳에 모아둔 각 병원에서 생산하는 정보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각 병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각 병원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생산한 데이터와 연세대학교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를 할 필요도 있을 건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의료 데이터를 공통 모델 CMD로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보면 에비드넷이라는 이제 기업이 실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구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임상 데이터, 검진 데이터, 문진 데이터, 처방 데이터, 의료기기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의료기기를 만들더라도 병원하고 반드시 어떤 그 임상이라는 실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기업체들도 이제 여기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 임상을 하고 싶다면 서울대병원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분은 여기는 들어가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자, 기관 연구자, 협력 연구자로 되어 있고 데이터 관련 권한도 보면 되게 막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하고 시험 데이터 플러스 소속 기관 데이터, 시험 기관 데이터 플러스 타기관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권한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아니면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회원가입 절차하면 실제 전화 인증까지 받고 회원가입이 됩니다. 실명 인증까지 다 거쳐야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가입해가지고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테이블 세트가 이렇게 한 37개 정도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여기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내에 이 데이터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데이터를 다 생산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밑에 데이터 활용기관 참여기관들이 신한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생명사라든지 협력기관들이 사용을 할 때 앞에 말씀드린 에비드넷이라는 그 기관이 기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폐쇄적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시스템과 별개로 또 그 2028년까지 지금 요거는 범부처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헬스케어나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했던 니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지금 플랫폼들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부처별로 흩어져 있으니 다 합쳐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신약이나 암 유전체 이런 유전체 정보 분석 시장이 해외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주무부처가 전 부처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 그리고 사전의 질병을 예방하는 예측 의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유럽, 중국 다 빅데이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밀 의료, 타켓 의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를 하자고 해서 정밀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양한 정부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병원들도 다양히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종류들은 아래와 같이 이런 데이터들이 향후에 다 수집될 예정이고요. 더 많이 이제 구축이 되면 더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제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국인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인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아마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나의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면 뭐 KBS 국민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면 전 금융기관에 있는 내 예금 정보들이 다 보인다든지 뭐 정권 계좌 정보들이 다 보인다든지 숨어있는 보험 정보들이 다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요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 중에 특히 나의 개인의 어떤 건강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마이헬스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헬스웨이는 라이프 로그를 주로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래서 실제 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는 국민 개개인에 제공하는 앱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어느 병원을 갔고 내가 어느 병원에 어떤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나의 패턴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플랫폼도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다양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한 1조 가까이 들여서 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뭐 그런 쪽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미국은 올로버스, 그다음에 UK는 바이오뱅크, 특히 또 핀란드를 보면 핀젠 프로젝트라고 되게 또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앞에 말씀드린 피드넷, 분산형 바이오, 그다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다음에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갈수록 대응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까다롭고 그리고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빅데이터로 하는 부분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을 때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아직도 그 반쪽 아니면 아예 없는, 여기 보시면 폐쇄망 내에서 열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폐쇄망 내에서 열람한다 그러면 실제 이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은 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활용 부분에서는 고민할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한테 맞추면 그 헬스케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자 할 때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해야지 실제 그 국내 헬스케어 관련된 플랫폼도 활성화가 되고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도 더 어떤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국내 현실. 앞에 말한 저런 이제 플랫폼의 폐쇄성도 있고요. 보면 제가 이렇게 전자처방전 실손보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IT 기술이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 인프라도 그렇고 앱 개발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전자처방전 같은 경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처방전은 내가 약국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을 받지 않고 전자적으로 스마트폰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제출을 이렇게 보여주고 QR코드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 약국에서 종이 없이 그냥 그 전자처방전 기반의 어떤 약을 제조를 해서 주고 필요하면은 배달까지 하는 그런 인프라가 이미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처방전이 실제 지금 서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묶여서 안 되는 거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때 보험사의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냥 보험사관, 그다음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관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험사를 방문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떼서 다시 보험사에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데이터화되어 있고 데이터 플랫폼화되어 있고 서비스까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료 분야는
그 규제라는 장벽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도 어렵고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도 아직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런 서비스들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예, 누군가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공공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거 이제 왜 공공이냐 그러면 건강 데이터들은 일단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일단 공공에서 잘 구축되고 오픈이 돼야지 민간은 아마 놔두면 자연스럽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업이 된다 그러면 플랫폼을 당연히 활성화시킬 건데 우리 같이 이제 뭐 기관에 있거나 뭐 같이 이번에도 같이 하는 이제 연구 목적의 어떤 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잘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공 헬스케어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자유롭게 좀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지 더 공부를 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에 또 나중에 취업도 하고 내가 전문가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건데 뭐 그러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 그 큰 부분들은 접근 편의성, 그러니까 규제에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감용 정보 처리를 하면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앞서 제가 소개드린 플랫폼들 간에도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가 더 많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데이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 데이터가 더 우수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서로 연계를 할 수도 없고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연계는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요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줍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똑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자기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한 곳에 클라우드에 다 모아놓고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데이터도 훨씬 활용도도 많을 건데 각각 구축을 합니다. 각각. 앞에서 지금 피드넷도 마찬가지로 병원들로 다 각각 구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데이터를 플랫폼을 관리한 주체들도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하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제가 실제 이 데이터를 아주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헬스케어면 의사분들과 협업할 때도 있나요?라고 하는데 의사들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제도 제가 저희 헬스케어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지금 하는 아이템은 개인 맞춤형 이제 AI 엔진을 이용해서 개인의 라이프 로그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템인데 그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님이 병원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의사는 아니고요. 병원에도 가면 공학사들이 대학병원이나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는 그걸 의사과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IT도 알고 의료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 실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도 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피드넷 같은 경우가 다 병원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면 병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 의사분들하고 필수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의사분들하고도 협업을
거의 한다라고 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가 되냐 하는데 가명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명 처리를 한다는 건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있고 37세고 뭐 이렇게 하는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등록번호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개인이 특정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개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어떤 지번이라든지 그 특정 정보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가명화하면 어떤 하나의 개인이 되겠죠. 그 서울의 뭐 서초동에 사는 40대 남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그 다음에 회사원들은 회사 중에 뭐 어디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많이 앓고 있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를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49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채팅창에 있는 질문 하나만. 잠깐만요. 채팅 제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카카오 네이버 말고 헬스케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기업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몬 헬스케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레이 포지티브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크게 나눠보면 의료 전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익, 뷰노 이런 상장사들, JLK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분들이 진료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예전에 IBM 왓슨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IBM 왓슨이 암 진단을 일반 의사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뭐 해서 한때 이제 막 이슈가 됐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현장에서 실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왜냐하면 이 CT 정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이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미리 사전에 좀 그 사전 답변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답변했네. 그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아니면 같네 라고 하면 그렇게 의료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이런 데 가서 이제 3D 모델링 이렇게 우리 보철 떠는데 아니 임플란트 할 때 모델을 다 떠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3D 모델링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건강 정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이제 개인의 건강 수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강 관리 서비스들을 해주는 기업들이 레몬 헬스케어나 휴레이 포지티브 같은 경우 하는 거고 카카오도 이런 이제 헬스케어 카카오는 또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해도 최근에 보면 유전체 분석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생아들에 대한 희귀 질환을 사진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인의 맞춤형 뭐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헬스케어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 이제 제일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개인들이 돈을 잘 안 내요. 여러분들도 뭐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이나 이런 게 있지만 뭐 그 돈 내고 쓰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기업 대 기업 간에 계약을 해서 아까처럼 병원의 의사들이 그 진료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제 병원에서 돈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요. 직원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인 건강 관리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그 각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헬스케어 이런 이제 건강 관리 수첩을 제공을 해서 이 하루에 뭐 내가 10걸음 안 걸으면 알람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당뇨병 환자 있으면 인슐린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기적으로 어떻게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림을 주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서비스하는 데들이 있습니다.